피부 겉 역시 얇아지고 잔주름이 늘어나고 피부결이 거칠어지는 변화가 사실 동시에 찾아와요. 이럴 때 턱선만 끌어올린다고 해서 전체적인 인상이 젊어 보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필요한 게 고주파 리프팅입니다. 여러분, 혹시 거울 보다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나는 또래보다 주름이 더 눈에 띄지? 혹은 이 턱선이 예전 같지가 않은데? 결국 마음속의 바람은 하나일 겁니다. 바로 젊고 탄탄한 피부를 오래 유지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예전에는 이 주름이 지금처럼 피곤해 보이는 신호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름은 연륜과 지혜의 상징이었죠. 서양의 중세시대뿐 아니라 중국이나 조선 같은 유교 문화권에서도 나이 든 얼굴은 존경과 권위를 드러내는 표식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옛 초상화들을 보면 주름을 숨기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표현해 두었죠.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이제 주름이나 흐려진 턱선은 단순한 나이의 흔적이 아니라 피곤해 보인다, 나이 들어 보인다는 신호로 해석되니까요. 그래서 작은 주름 하나, 턱선의 미묘한 변화에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외모는 중요하다, 나이에 상관없이 잘 보이고 싶다, 필요하다면 투자할 수 있다라고 답했어요. 더 흥미로운 건 그중 70% 이상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도 고려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모두가 마주하는 노화 때문에 외모 관리와 시술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건데요. 중요한 건 노화가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은 주름이 먼저 눈에 띄고 어떤 분들은 턱선이 흐려지면서 달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노화의 두 얼굴을 알아보고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자기만의 피부 관리법을 찾아서 실천하고 계시죠? 근데 막상 병원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결국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리프팅 시술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또 하나 있어요. 노화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따라 같은 시술이라도 효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은 피부가 얇아지면서 잔주름이 먼저 드러나고 또 어떤 분은 콜라겐이 빨리 분해되거나 지방이 많아서 턱선이 무너지기도 해요. 즉 노화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피부 특성과 생활 패턴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외선 노출이나 흡연, 수면 패턴, 식습관 같은 생활 습관까지 더해지면 차이는 더 커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요소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내 얼굴에서는 어떤 노화가 먼저 나타날까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피부 타입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건성 피부는 수분을 오래 붙잡아두지 못해서 각질층이 갈라지고 작은 주름이 빨리 자리 잡습니다. 반대로 지성 피부는 피지가 산화되면서 생기는 활성산소가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손상시켜 주로 처짐과 모공 확장으로 이어지죠. 복합성 피부는 부위마다 양상이 달라서 관리가 좀 까다롭고 민감성 피부는 작은 자국에도 회복이 더뎌서 잔주름이나 붉은기가 오래 남기도 해요. 그래서 같은 30대라도 피부 타입과 습관에 따라 완전히 다른 노화 얼굴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노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처짐형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 속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줄어드는 건 기본이고 얼굴을 받쳐두는 스마스, 근막층이 점점 느슨해져요. 이 층은 피부와 근육 사이에 얼굴 윤곽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탄력이 떨어지면 피부가 아래로 당기듯 처지게 되죠. 그 결과 턱선이 무너져서 이중턱이 생기고 볼살이 아래로 내려와서 팔자주름은 깊어집니다. 입꼬리도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실제보다 더 피곤해 보이는 인상을 줘요. 흥미로운 점은 이런 변화가 단순히 피부 문제만이 아니라 얼굴 지방의 위치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영상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젊을 때는 위쪽에 있는 지방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 점점 아래로 내려오고 그래서 얼굴이 무겁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잔주름 탄력 저하형 노화입니다. 이 유형은 피부 자체가 얇아지고 건조해지면서 나타나요. 수분을 붙잡아두는 힘이 약해지고 진피층의 콜라겐 밀도도 점점 줄어들면서 작은 주름이 촘촘하게 생기죠. 특히 이 눈가나 입가처럼 피부가 얇은 부위가 먼저 영향을 좀 받아요. 그래서 화장이 좀 잘 안 먹거나 잔주름 사이로 파운데이션이 끼는 경험을 한다고 환자분들은 말씀하세요. 또 하나의 특징은 피부가 얇아지면 혈관이 더 잘 비치고 자극 후에 붉은기가 오래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피부가 얇아졌다, 예전보다 더 예민해졌다는 얘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만약 내 얼굴에서 가장 큰 고민이 아래로 처진다라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시술은 바로 초음파 리프팅이에요. 초음파는 피부 겉이 아니라 더 깊은 층, 즉 스마스 근막층까지 에너지를 전달해서 그 층을 직접 당겨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턱선이 무너지고 볼살이 아래로 흘러내리는 중력성 노화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임상 연구에서도 초음파 리프팅의 효과가 확인됐는데요. 한국인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시술 전, 3개월 후, 6개월 후의 변화를 비교했습니다. 3개월 시점부터 이미 눈에 띄는 개선이 나타났고 6개월까지 그 효과가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어요. 특히 턱선과 볼, 그리고 입가 부위에서 처짐이 완화되고
윤곽이 또렷해지는 변화가 뚜렷하게 관찰되었어요. 환자들의 주관적인 만족도 평가에서도 대부분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얼굴선이 살아났다, 피곤해 보이던 인상이 한결 개선됐다 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화는 단순히 깊은 층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피부 겉 역시 얇아지고 잔주름이 늘어나고 피부결이 거칠어지는 변화가 사실 동시에 찾아와요. 이럴 때 턱선만 끌어올린다고 해서 전체적인 인상이 젊어 보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필요한 게 고주파 리프팅입니다. 고주파 리프팅은 진피층을 부드럽게 가열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 같은 결합 조직의 생성을 촉진하는 방식이에요. 그 과정에서 피부 속 구조가 재정비되면서 피부결이 매끄러워지고 미세한 잔주름이나 넓어진 모공 개선에도 강점을 보이고 있어요. 단순히 겉만 팽팽해지는 게 아니라 피부 조직 자체가 리모델링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상 보고에서도 그 효과가 확인됐어요. 시술 전과 시술 후, 그리고 3개월 시점의 사진을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개선이 관찰됐는데요. 특히 눈가와 이마처럼 얇은 피부 부위에서 탄력과 질감이 뚜렷하게 좋아졌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또한 조직 검사에서는 콜라겐 타입 1과 타입 3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즉, 피부 속에서 실제로 새로운 콜라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거죠. 초음파와 고주파는 각각 이렇게 장점이 좀 분명해요. 초음파는 얼굴선을 잡아주는 데 강점, 고주파는 피부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 데 강점이 있죠. 여기에 환자 개개인의 피부 상태뿐 아니라 어떤 효과를 우선적으로 원하는지, 또 통증이나 회복에 얼마나 민감한지 역시 시술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어요. 단순히 나는 처짐이 있으니까 초음파, 나는 잔주름이 있으니까 고주파, 이렇게 나누는 건 현명한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둘 중에 하나만 고집하다 보면 기대했던 만큼의 변화를 얻지 못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 균형이 깨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럼 만약에 초음파나 고주파 중 한쪽만 고집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실 답은 단순해요. 실제로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먼저 초음파만 받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초음파는 스마스 근막층을 자극해서 턱선이나 볼처짐을 잡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피부 표면, 즉 진피층의 콜라겐 재생까지는 사실 충분히 건드리진 못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라인은 올라갔는데 피부결은 푸석하다, 피부가 좀 얇아 보인다라는 아쉬움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서도 턱선은 정리된 것 같은데 왜 피곤해 보이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라인은 좋아졌지만 피부 표면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인상의 균형을 좀 잃는다고 볼 수가 있죠. 이번에는 고주파만 반복하는 경우를 좀 볼까요? 피부결은 고주파로 인해서 매끄러워지고 잔주름이나 모공 개선됐지만 얼굴을 지탱하는 스마스층까지는 고주파가 닿지 않아요. 결국 이 턱선이나 볼처짐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 피부는 탄력 있어 보이는데 얼굴선은 무너져 있다는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즉, 피부만 좋아져도 인상은 여전히 나이 들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한쪽 시술만 고집하면 처음에는 효과가 있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균형이 깨지고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피부가 얇아지거나 반대로 얼굴선이 무너져서 인상이 무겁게 변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죠. 결국 어떤 특정 단독 시술에는 분명 넘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결국 중요한 건 먼저 내가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인지 아는 겁니다. 턱선이나 볼처짐이 크다면 초음파가 맞고, 얼굴 잔주름이나 피부결, 탄력 저하가 문제라면 고주파가 필요하죠. 하지만 실제 환자분들을 보면 대부분 주름과 처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어떤 특정 층에서만 노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음파와 고주파를 잘 섞어서 쓰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오래가는 방법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자면 운동할 때 근육만 키우고 스트레칭을 안 하면 몸이 뻣뻣해지잖아요. 초음파랑 고주파도 마찬가지예요. 각각의 강점이 다르니까 함께 써야 균형도 맞고 시너지 효과도 볼 수 있는 거죠. 피부는 겉에서부터 표피와 진피, 피하지만 근막, 근육, 그리고 뼈 이렇게 여러 층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초음파는 깊은 층을, 고주파는 얕은 층을 담당합니다. 건물을 수리할 때 기초만 고치고 외벽을 방치하면 금이 다시 가듯이 시술도 한쪽만 건드리면 티가 안 나거나 금방 무너질 수 있어요. 이건 연구에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한국 성인 22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보고가 있었는데요. 한쪽 얼굴에는 초음파만, 다른 쪽에는 초음파와 고주파를 함께 시술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두 쪽 모두 개선이 나타났지만 병합 시술을 받은 쪽에서 훨씬 더 뚜렷한 변화가 확인됐어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리프팅뿐만 아니라 피부 속 구조적 변화까지 복합 시술이 훨씬 더 강력했던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노화는 어떤 특정 층에서만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초음파와 고주파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시술을 곁들이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완성도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꺼진 볼이나 팔자 주름 때문에 얼굴이 좀 퀭해 보이면 필러로 볼륨을 채워줄 수 있고, 미간이나 이마처럼 표정 근육 때문에 생긴 주름은 보톡스로 완화할 수 있어요. 피부톤이 좀 칙칙하거나 잡티가 많을 땐 토닝 레이저를 통해서 환하게 정리하면 좋고요. 여기에 스킨 부스터나 물광 주사를 더하면 리프팅 효과와 촉촉함과 탄력까지 더해집니다.
초음파와 고주파 리프팅 레이저 모두 정말 훌륭한 장비예요. 하지만 모든 분들에게 똑같은 해답은 아니에요. 저희 병원에서도 30대 후반 직장인 환자분은 초음파와 고주파 시술 이후에 얼굴이 좀 가벼워지고 표정이 좀 생기 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특정 50대 환자분은 고주파와 스킨 부스터를 함께 진행한 뒤에 피부결이 매끈해지고 화장이 좀 잘 먹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처럼 중요한 건 장비 이름이 아니라 내 피부 고민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거울 한번 보시면서 내 얼굴에 어떤 신호가 먼저 나타나고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턱선이 흐려졌는지, 이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졌는지, 아니면 둘 다인지. 그리고 그 상태를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함께 계획을 세운다면 티 안 나게, 그러나 확실하게 젊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